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분들 세 분 모셨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그리고 김강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치권은 날씨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요즘에. 그죠? 하여튼 이번 주 역시 정치권 뜨거운 이슈들로 가득 찼습니다.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들은 무엇인지요? 첫 번째 주제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로 지방 정권 교체를 이루고 평화와 경제로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사전투표를 계기로 오늘 내일 새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마음을 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누구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바로 여기에 호소해야 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여당 굳히기 대 야당 뒤집기. 6.13 지방선거 민심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이제 5일 남았죠? 지방선거가요? 네. 사전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뭐 저는 내일 할 생각입니다. 내일.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이 5일 남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전국을 누비면서 여야 지도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개된 그 방송 3사 여론조사죠. 아마 이 팀이 아마 이제 출구조사까지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17군데 광역단체장에서 14곳에서 민주당이 이긴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한국당이 지지율 1위를 지키지만 민주당하고 상당히 근소한 차이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여론조사 공포 7일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그 판세부터 좀 이 여론조사 맞다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뭐 최종적인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보궐선거 12지역구 중에서는 11군데가 지금 저희가 정우세한 편이고 네. 광역단체장 17곳 중에서는 대구, 경북과 제주를 제외하고 14곳은 지금 좀 우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다만 뭐 부산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구 몇몇 같은 경우는 혹시 뭐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숨어 있는 표심들 이런 네. 것까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선거 이제 5일 남겨놓고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 좀 지키기입니까? 안정화 전략? 사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걸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지금의 추세라고 하는 것의 범주가 워낙 벌어져 있고 네. 또 따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체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특별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야권에서는 뒤집기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에서도 물론 이제 야당에서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으나 네. 이번 여론조사처럼 큰 차이의 여론조사는 사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는 지나치게 거품이 끼어서 믿지 마라. 한 20% 정도는 엉터리다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 제일 최근에 이제 그 홍 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네 군데는 이기고 있다. 이 네 군데 이기고 있다는 데가 어디냐면 경남, 경북, 울산, 대구입니다. 그리고 세 군데는 비슷한데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데가 부산, 충남,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본인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면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충남, 부산은 어쨌든 간에 지금 김 전 의원님 말씀처럼 여론조사는 이렇게 높게 나오고는 있지만 현지의 그 반응은 또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청도는 또 여론조사가 좀 많이 틀리는 지역이라고 옛날부터 뭐 좀 그랬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이면 뭐 과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판세를 보면 경기도하고 이 몇 군데는 조금 요즘 좀 요동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데 이번에 이 여론조사하고 민심이 만약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여론조사 기관들의 신뢰도도 좀 떨어질 거는 맞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그렇게까지 떨어질지는 한번 기대해봐야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대구, 경북, 경남, 울산을 이긴다. 그렇죠. 무조건. 지금
아니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아마 자체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나름대로 본인들의 테크닉을 가지고 돌려보니까 이 네 곳은 이기고 있다는 걸로 이제 본인들은 판단하고 있고 부산, 충남, 경기는 박빙우세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지금 여론조사를 갖다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네.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소 말은 거죠. 여의도 연구원 조사라고 근거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홍준표 대표 주장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와버리면 여당과 야당의 이번 특징이 뭐냐면 두 쪽 다 선거 동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우리가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론조사가 너무 이렇게 나오면 네. 이 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그래요. 대통령 선거 때가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믿지 마라 이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이 여론조사가 엉터리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무슨 말이냐 선거하러 가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특이하게 과거에 비해서는 여야 모두가 지금 투표 동료를 예년보다는 심하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 사전 투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투표율이 높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러면 지금 한국당에서는 4 플러스 알파 3, 7곳까지 네, 가능하다. 4. 최소 4개.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17곳 중에서 14곳이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 격차가 아주 심하네요. 그렇죠. 뭐 근데- 지켜봐야 네,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애초에 민주당이 현재 단체장을 점하고 있는 지역이 9군데 플러스 알파였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6곳 플러스 알파가 네. 당초의 목표였죠.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에 6일날 조사에서 방송 3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제주도하고 경북을 제외하고는 네. 민주당이 전부 다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지금 이기고 있고 이제 경남이나 이런 데 근소하게 차이 나는 거, 그다음에 대구 경북도 근소하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앞서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경남은 또 김태호 후보가 이제 따라잡고 있고 이제 이런 형국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당이 조금씩은 목표치를 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은 12~13곳 이상으로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 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4군데는 앞서고 있다 이런 자체판 그 분석은 있지만 뭐라고 명확하게 그 목표를 수치로 조정하지는 않고 다만 이것이 이제 샤이보스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 여론이라는 게 민심이 왜곡된 여론조사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이 이제 선거 즈음에서는 한 번씩 뭐 사무총장이든 누구든 이렇게 판세 분석하면서 뭐 승리를 다짐하곤 하잖아요. 근데 이춘석 사무총장은 상당히 그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226곳 중에서 100곳 이상을 우리가 이길 것 같다. 대단하네요. 예, 뭐 그렇게 대단해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재보선 지역도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지금 민주당이 한 군데 빼고 압승이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는데 그 한 군데라는 게 경북 김천에 이제 거의 그 무공천한데 아니에요? 재보선 지역인데 무공천했고 그런데 좀 희한한 거는 자유한국당 당 지지율이 한 40% 나오는 지역이에요. 경북 네, 김천이.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후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대에 머물러 있고 무소속 후보가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그 정당에 대한 지지는 이제 보수 쪽이 그 앞서는데 표가 갈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일하게 서울시장 한 곳 글쎄요. 광역단체장 냈기 총력을 다하는 것 때문에 같은데. 총력전을 벌려서 만조스 후보가 숨어있는 표가 있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이렇게 좀 장담하고 있고 정당 득표율에서는 2등 하는 게 목표죠. 그리고 이제 민평당은 호남 쪽에 올인하고 있고 정의당의 이 슬로건이 재밌더라고요. 오비 일학인데 이정미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5번을 찍으면 2번이 추락한다. 그래서 5번 정의당의 표를 몰아달라. 그럼 자유한국당 문제 많은 제1야당 이번에 뭐 더 이제 완패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걸 네.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네. 굉장히 치열하게 각 당이 막판 이 표 작업을 하고 있고 사전 투표도 뭐 굉장히 직접 참여하면서 독려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네. 봤을 때 막판까지 굉장히 치열하다.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리 김정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17곳 중에서 어떻게 나눠질 것 같아요? 저는 당초에 예상했던 거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을 9 거라고 플러스 생각합니다. 알파, 6 플러스 알파. 네, 네,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네. 같다. 네. 저도 이제 이 여론조사가 광역단체장 선거는 여론조사는 모집단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정확도가 사실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게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근데 이 재보궐선거는 조금 전에 이 조사하고 네.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 게
김천 같은 경우에 이 1등이 29% 나오고 2등이 22.8%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모르겠다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소속 후보는 과거에 출마해가지고 저 이름이 알려져 있고 돈이 굉장히 많은 후보입니다. 그런데 송은석 이분은 새로운 뉴페이스인데다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인지도가 거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전이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이길 확률이 좀 높은 게임인 것 같고 나머지 선거도 보면 울산 북구 같은 경우도 보면 모르겠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17.2니까 좀 많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제가 볼 때도 좀 놀라운 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자유한국당 후보가 강현재 후보는 5.7%좀 쉽게 하면 당 이름을 가지고는 상상하기 힘든 숫자가 나오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선거 결과도 이렇게 나올까 좀 의심이 가는데 어쨌든 광역단체에 비해서 저는 재보궐선거의 판세는 부산 해운대도 김대식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선거운동 캠페인에 따라서는 뒤집을 수가 있고 윤준호 후보는 굉장히 오랫동안 구청장,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누가 없을지는 뭐 모르지만 어쨌든 좀 바뀔 확률이 있는데 광역단체장은 어쨌든 모집단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꽤 유명한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예. 맞다고 가정하면 그래요. 지금 뒤집기는 좀 쉽잖아요. 다만 이제 경기도와 몇 군데는 부산이나 몇 군데는 지금 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좀 흔들리는 징후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남 지역에서 이제 부산, 예. 울산, 경남이 이제 상당히 뜨거운 지역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새롭게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나오는 거는 대구 경북이 민주당이 굉장히 쫓아갔어요. 많이 그게- 치고 올라갔죠. 그게 진짜 밑바닥 여론도 그래요? 대구 경북이? 우리가 여러 차례 말하는 것처럼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그 네. 자체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추세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처음에 격차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좁혀져 가고 있고 그 범주라고 하는 게 물론 아직까지 오차범위 밖에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그 보수 정당이 이렇게까지 힘든 선거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역에서도 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선거의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다들 어디서 누가 2등을 하느냐의 싸움들이 많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서 2등 혹은 뭐 결과를 뒤집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 것이고 서울 선거 같은 경우도 사실 1등을 누가 할까라고 하는 고민보다 네. 2등을 누가 할까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을 조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의당도 네, 정의당. 예, 정의당도 선거 슬로건으로 뭐 오비랑 말씀하셨습니다만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이번에 정의당은 2당이 되는 게 목표다. 2위를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국의 이제 비례대표 의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지 정당의 표심을 자유한국당보다는 높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정의당은 선거운동을 지금 민주당 표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당의 그 비례를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모은 비례 표심이 자유한국당보다는 높게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본인들의 예. 목표치인 거죠. 그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당의 당 관련 투표라든가 비례 투표에서 높지 않을 거다라고 높지 않을 하는 거라고 정의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의당의 오비라기 캠페인은 네. 자유한국당 굉장히 환영할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민노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표를 갔잖아요. 네. 그럼 그 표는 자유한국당의 표라기보다는 민주당 표를 가져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뭐 이번에 정의당이 뭐 굉장히 높게 나오면 사실 민주당 표를 가져야 할 텐데 저는 이 캠페인이 선거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꼭 현명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에 한국당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또 여기서 말하는 표현하는 거 오비라는 아니에요? 지역구 선거보다는 비례 선거를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 비례라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정의당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이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민주주의화되어 있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 현실 정치에서 정의당이 갖는 표는 좌를 보자면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좌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표를 가져갈 확률이 많지 오른쪽에 있는 자유한국당 표를 가져갈 확률이 그러한 많지 슬로건을 않다. 제시했을 정도는 한국당이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추락하기 때문에 정의당이 우리가 2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뭐 그거는 늘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그래요?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제 말은 이 캠페인은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 뭐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니다. 열심히 하시라. 네. 아니, 그거야 희망사항, 아니, 정의당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그렇죠.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모든 야당이 지금 각자 자신들이 다 대한 정당이고 제1야당이고 그러니까 제1야당 교체 이런 거 다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자 다 제1야당이 되고 싶은 마음은 뭐
같은 것 같고요.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이고 그게 얼마나 그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지금 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건 맞죠. 네. 그러니까 뭐 당이 뭐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과거에 몸담았던 뭐 그 정치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오죽하면은 뭐 홍준표 대표의 지원 유세조차 후보들이 거부를 하겠습니까? 다시 그러니까 시작했다는 것 같은데. 뭐 다시 몇 군데는. 갈 수도 있다. 네. 또 그리고 요청이 아까 들어왔다는 말씀하셨던 뭐 송파을 같은 경우에 강현정 후보는 거기는 난 그래도 홍준표 대표 뭐 왔으면 좋겠다. 아, 송파을이 아니고 노원병이죠. 노원병. 네. 노원병의 강현정 후보는 요청했다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이 상황 따라 다르긴 한데 네. 또 그 틈을 노려가지고 다음번 당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의 중진들이 또 요청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홍 대표는 제발 어디 외국 좀 나가 계시라 이런 말조차 나오고 있고. 안 움직일수록 우리가 올라간다. 개인기에 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의 중진들이 굉장히 나서고 있고 이완구 전 총리까지도 지금 뭐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서 다음번 당권을 또 그 도전을 시사하고 있고 뭐 나경원 의원도 열심히 뛰고 이런 형국이잖아요. 또 김무성 전 대표도 몸풀기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처지가 참 딱하고 어렵고 그에 수반돼서 자유한국당의 상황도 굉장히 열악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길 생각보다도 선거가 끝난 뒤에 끝난 뒤에 상황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들과 이 정계 그 개편 문제라든가. 신경이 지금 쏠려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지자들이 오히려 굉장히 더 주눅들고 그렇겠네요. 이 투표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리 선거 뚜껑 열어보기도 전에 패배 의식에 젖어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도 역시. 지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물 건너간 거죠? 아직도 뭐 물밑기섭이 있나요? 야권 단일화 아니 문제? 물 건너갔든지 안 건너갔든지 단일화 하면 되겠습니까? 아, 예. 바른미래당이 어떤 그 일성으로 통합 정당으로 지금 만들어진 당인데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하면 그거 다 없어져 버려야 될 당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반발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과거 국민의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김동철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죠. 정치인이 자꾸 이렇게 말 바꾸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맞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초 표방했던 당의 정책성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 2등이 누군지 뭐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3등 안 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만약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당대당 통합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김문수 그게 후보가 네, 제기한 사실이건 거죠. 아니건 그러면 이후에 이 바른미래당은 쪼개질 확률이 매우 크다.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동일하게 보세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물론 뭐 후보자 개인 두 사람이 오케이하면 가능도 하겠지만 네.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서울시장 선거는요 단순히 뭐 옛날 대통령 선거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뭐 정몽준 노무현 후보가 손잡으면 되는데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요 본인들만 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 밑에는 다 있지. 25개 구청장 후보가 나와 있고요. 맞아요. 그 밑에는 시의원 구의원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다 칩시다. 그럼 바른미래당의 후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구청장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 만약 김문수 후보가 사퇴한다면 그러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밑에 사람들 생각하면 그건 도저히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단일화 주장을 하는 거는 좀 다른 정치적 특징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여지네요.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선거 이유를 생각해서 정치공학적으로 그 이야기 끊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이 서울시장 선거와 그 서울시장과 함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는요 네.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입니다. 합하면.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만 빠지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당에서 환영받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불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너무 여론조사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몇 군데에서는 정책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좀 희화화된다든지 또는 뭐 지난 너무 프라이버시에 이제 치우치는 것이 오늘 아침 제가 네이버 뉴스, 정치 뉴스에 제일 많이 먹는 뉴스를 보니까 10개 중에 7개가 이재명 내지는 김부성 관련 기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을 한번 하기만 하면요. 그 다음 날은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어쨌든 뭐 이재명 사퇴하라 뭐 김부성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도덕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TV토론에서 지나치게 프라이버시의 비중이 많은 거는 저는 반대인 게 네. 김영환 후보도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성의 문제고 막말한 후보보다는 깨끗한 후보가 좋긴 하지만 지나치게 그런 말을 많이 함으로써 지금 제가 볼 때 선거가 조금
너무 정책은 실종되고 네. 근데 물론 이재명 후보, 김부선 씨가 만약에 또 어떤 기자회견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오후에도 보니까 그 형수 되시는 분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그러다 보면 이게 어쨌든 간에 당도 후보 낼 때 좀 제대로 내시고 또 하나는 일단 선거 들어갔으면 저는 너무 이런 쪽만 가는 캠페인은 조금 이번에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네, 얘기를 네. 조금 더 드리자면 단일화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후보자의 의지가 있는데 근데 네. 후보자의 의지가 단순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이 두 분에게 그 생각이 있는 것인가라고 해보면 별로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본인들은 안 하고 싶어도 외부의 압력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들이 단일화의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야지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두 분이 합혀도 사실은 이길지 아닐지에 대한 확신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네. 당에서도 그렇고 뭐 혹은 시민단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라도 당신이 지금 단일화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거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푸시가 전혀 없는 상태여서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좀 다른 생각이 예. 좀 있나 봐요, 두 사람. 그 이후에 개편의 문제인 것 이재명 같습니다. 후보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건 사실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 논란이라고 하는 것도 논란일 뿐이지 사실 어떤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들고 선거 기간에 뭐 검증이 꼭 포지티브적인 것만 할 수는 없겠죠. 네거티브적인 검증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너무 과중하게 치중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진짜 경기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를 조금 더 진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바른미래라고 민주평화당 얘기 좀 간단히 좀 할까요? 아니,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아까 우리가 무슨 방금 얘기도 하시고. 오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1당, 2당 말고 3당 이하가 이번에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보수정당은 보수정당의 제2당이라는 존재는 좀 미미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민주당 외에도 이제 정의당이나 민노당이나 과거의 그 계열을 보면 나름대로 이제 제3당은 그쪽 계열이 많았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너무 세다 보니까 호남에서도 민평당이 국회의원 의석수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더 많은 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최근에 무슨 화순의 자라탕 논쟁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면 그 이유가 다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몇 석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 어쨌든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이러다가는 3당, 4당의 존재가 자, 오히려 미미해질 것 같아요. 바른미래라고 민주평화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선전하기는 참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네, 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스스로 네.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선거에 지금 전면에 나선 형국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마케팅. 홍준표 대표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나 뭐 이런 모습은 어느 후보에게도 없어요. 광역 단체장 후보 중에서 예를 들면.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모든 후보들이 어떻게든 연결을 지어서 사진이건 뭐건 같이 과거의 악수하는 인연이건 거. 네, 이렇게 다 내려고 하고 있는 걸 봐도 네. 대통령의 지지율에 정말로 편승해서 이 민주당이 가고 있구나라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이제 그 통합을 이루고 나서 지지율 상승과 또 그 일정 정도의 어떤 지분 확보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을 텐데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고 그다음에 별로 보이지도 않고 후보도 이렇다 할 후보도 안 보이고 광역단체장 후보도 제대로 못 낸 지역도 많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당초의 어떤 이 제3정당으로서의 어떤 중도개혁 을 네. 표방하면서 이 양당 정치의 어떤 기득권 양당의 폐해 이런 네. 것들을 좀 타파하겠다고 했던 당초의 구도를 전혀 깨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1대1 선거 구도로 고착화시키는데 오히려 이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평당은 또 민평당 같은 경우는 광역이나 이런 쪽은 아마 민주당이 대체로 그 압승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민평당 그 현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현역이 있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단체장이나 그다음에 시의원이나 기초의원. 예, 시도의원, 그다음에 기초의원 정도는 상당 부분 그래도 약진 가능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합니다. 사전 투표를 지금 세 분 다 안 하셨다 그랬습니까? 예. 네.
저는 뭐 본투표에 뭐 시간 되면 할 아, 생각이고 네, 내일 그렇습니다. 못하는 해보니까 사전 투표가 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내일 가족들하고 하려고 그래요. 가족들하고 같이. 예.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그 당일날보다는 훨씬 더 줄도 설 필요 없고, 근데 어디 놀러 갔다 동사무소에 가면 되는 거죠? 그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 동사무소. 틀려야죠. 왜냐면 왜냐면 동사무소 외에도 선거소는 많이 있긴 합니다만 사전 투표도요? 예. 전국에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본투표는 지정된 장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예. 가야 될 지정된 장소.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훨씬 편리하긴 하죠. 놀러 가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인천공항에 줄 서 있는 거 보십시오. 맞아요. 엄청나게 투표하고 실제 나가잖아요. 투표율도 예년에 비해서 지금 꽤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네. 지방선거는 한 50%대고 대선이 한 70%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 정도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상황으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투표율도 한 60% 넘지 않을까 이렇게 뭐 보여지긴 민주당 합니다. 여성 의원들은 20%가 넘으면은 머리를 파란색으로 하겠다고. 예, 그렇게 하고 뭐 60%가 최종 넘으면 남성 의원들도 뭐 머리를 파란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약 걸기도 했었는데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면 10명의 파란 머리 한 남녀 의원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뭐 그 월드컵 응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네. 여튼 뭐 그 모습보다도 투표 자체를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홍준표 대표는 사전 투표율 30% 넘으면 아기상을 춤을 춘다는데 그 잘못 내걸은 것 같아요. 왜요? 아니 홍준표 대표 춤추는 거 누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전 투표율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근데 어쨌든 저는 선거에서 물론 재미는 좋지만 그 선거는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도 있고 한 건데 뭐 그 지금 말하는 퍼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결국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저는 나중에는 좀 역풍을 맞을 수가 있는 게 선거는 그냥 선거로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민주당이 양보해서 뭐 민노당이나 이쪽 계열에서 뭐 구청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한 적이 좀 있는데 이번엔 제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가면요. 이번에 아마 민주당이 앞서갈 확률이 높은데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 견제 심리가 얼마쯤 작용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꼭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춤까지 추고 뭐 퍼머 머리까지 한다 파란색으로. 네. 그거는 저는 물론 그렇게 재미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지난번에도 기억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때 뭐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춤추고 뭐 이런 동영상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그 좀 불쾌감을 줬다는 기사가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선거는 선거로서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좀 희화하거나 좀 이긴 자가 성자가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이라 저는 그 좀 취소해서 좀. 근데 이 공약이 예를 들면 몇 석 이상을 당선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그럴 수 같고 있죠. 예. 지난 대선 선거 기간에 유세가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성 의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아니요. 선거 그래서 운동을 그걸 했던 것이 중단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유세본부를 거. 담당했던 사람인데 중단했잖아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했고 저희가 당선된 이후에 광화문에서도 했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문재인 후보가 43% 받을 거를 42%를 못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뭐 사람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지나치게 1등 후보의 캠프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한테 유리합니까? 근데 이번에는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어디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투표 자체를 계속적으로 많이 하도록 유인하는 것 그리고 지난 그 선거 기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걱정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사전 투표를 하면 이게 5일간 잘 보관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 많이 있었는데 아, 그거요? 예, 예. 요즘은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일소되고 뭐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하셨으면 아니, 좋겠다는 사전 생각이죠. 투표는 아무래도 이 중장년층보다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30, 40대들이 많이 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실제 지난 선거 결과를 봤을 때 네. 20대의 투표율보다는 전체적으로 연령 있으신 분들의 투표율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때도 사전 투표가 이제 처음으로 대선에서 시작된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70%까지 넘어섰는데 사전 투표가 26.8%. 26.8%. 네, 그래서 꼭 그게 뭐 누가 더 높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논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전체적으로 국민의 여론과 그래요? 표심이라고 하는 그럼 것이 양당이 높아졌기 사전 때문에 투표 캠페인을 벌이는 건 그냥 국민들의 투표를 아니요, 높이기 그 위해서 하는 당연히 거예요? 해야 돼. 왜냐하면 양당의 이익은 없는 거고. 자기 지지달이 더 많이 오게 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그래요? 다만 제가 이제 몇 번 사전 투표를 2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네. 그 중에서 목격한 거는 가족 단위의 투표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층이 꼭 뭐 노년층이 많다, 젊은 층이 많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다양하게 오는 것이고요. 네. 그게 편해서 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선관위 문제는 조금 이제 좀 비판할 게 하나 있는 게 저도 이제 뭐 그런 보관 같은 문제는 저는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이번에 저는 경기도에서 어쨌든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백보를 붙이는데 양강표를 보여? 이재명, 김영환 그러니까 한 명의 후보가 아예 그 공공장소에서 그래요. 하나 없어진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이 홍보물을 붙이는데 이재명은 2개가 하고 남경필은 안 왔다는 겁니다. 화성 지역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리 단순한 실수를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누군가를 차원에서 벌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어떻게 되나 이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래요. 그걸 다 떠나서 선관위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도 한번 따져가지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선관위를 믿고 투표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감 때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예. 아니 선관위는 정말 엄격해야지 정신 아니야. 바짝 차리고 해야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죠, 선관위가? 근데 발표는 아직 없는 것 아니 같아요. 처음에 선관위가 어떻게 답했냐면 외부에 뭐 용역 좀 더 맡겼더니 뭐 이게 실수다 그랬는데 그래가 나중에 이제 경기 선관위원장인가가 사과를 했다는데 이번 그 과정도 보면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네. 선관위가 한번 제대로 정찰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누구를 믿고 투표하겠습니까? 자, 그 사전 투표를 한 몇 %, 정도 보세요? 뭐 내일 다 끝나지만. 2000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 한 4, 5년 정도 됐는데 네. 갈수록 높아가는 글쎄, 추세죠. 바로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대선 때 26.8인가요? 8. 네, 그 정도 됐어요. 1% 26.1 아닌가요? 08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 뭐 26.08.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점점 올라가는 추세여서 그리고 지금 소위 보수 야당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새누리당 시절에는 이렇게 사전투표 독려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 야당표가 될 거라는 당시 민주당표가 될 거라는 생각 맞아요, 때문에 독려하지 맞아요.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모든 당이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갈 것이다. 대선 때와 지난 대선 때와 비등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미리 패배의식 젖어서 어차피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하는 네. 이 자유한국당 보수 표심을 조금 결집시키려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사전투표 한다는 거잖아요. 네. 뭐 공약까지 내걸었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층의 투표율을 혹시 놀러 갈까 봐 네.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한편에 그 우려를 가슴에 안고 지금 이런 투표 독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압승으로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안 찍어도 내가 아니어도 이 선거는 이기는 선거 아니냐라는 안이한 생각을 조금 경계하기 위해서 네. 투표를 독려하는 마음이 전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투표율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좀 미묘한 건 하나 있는 게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날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13일 날 투표할 경우에 투표 결과하고 그거를 보지 않고 미리 이제 지금 상황에서 투표하는 건 사실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양쪽 다 지금 독려하는 거를 보면 네. 나름대로 이제 계산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같은 선거는 오히려 사전 선거보다는 저는 뭐 사전 선거 할 생각이 많지만 6월 13일 하는 선거가 더 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사전 선거는 많이 할 거는 자체에 같습니다.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여서 2014년에 선거 전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55%의 국민밖에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70% 그래요. 국민들이 투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한 상태 15% 이상 이제 증가한 거여서 자연스럽게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좀 느끼신 것 그럼 같습니다. 진 의원님 말씀은 북미 정상 12일 날 열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투표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선거 아니요, 결과 아니요. 그런 거예요? 저는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지만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런 요인들을 다 본 뒤에 투표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12일 날 그걸 보고 13일 투표하는 게 사실 맞긴 한데 다만 우리가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게 트럼프가 회전을 박차고 넣을 수도 있지만 예.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결과를 지금 예측하기 대단히 힘드나 이런 경우는 보고 하는 것이 좀 저는 맞다고 그게 봅니다. 어떤 우리 지방선거와 어떤 관련이 있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북미 정상회담이랑? 지방선거라는 게 지방선거기도 하지만 정권이 잘하느냐 못하냐에 대해서 잘하면 여당을 찍어주는 것이고 네. 못하면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찍는 겁니다. 네. 이게 지방선거가 그런 중간 평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북미회담 결과 같은 것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미리 하는 선거가 사전 선거가 어쨌든 간에 좀 편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동층하고 또 관련이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한다는 그 말씀은 그 우리가 이제 상당히 기대치가 높잖아요. 그리고 뭐 한 번에 뭐 그런 해프닝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편지. 안 한다 뭐 이런 그런 그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고 나서 또 일사천리로 가고 있는 형국이죠, 비교적. 네. 그래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못 미칠 경우에는 보수층의 또 이제 안보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시 한번 그 작동할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2일 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시간으로 네. 아침 10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은 충분히 하루 종일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날 투표하는 투표하는 거니까. 거에 대해서는 뭐 싱가포르 아마 우리가 기차가 별로 없어요. 거기 시간 시간 9시, 차이. 우리 시간 10시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고 다음 날 어떤 식으로 표시면 조금은 작동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편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지금 북한과 미국의 상황이 뭐 틀어질 만한 상황들이 거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 조율이 지금 수차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상이 만나시는 네.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들 다르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떠한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자, 되겠죠. 마지막으로 선거 후 얘기 좀 간단히 하죠. 지금 선거 후에 대한 관심도 국민들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섣부른 결론입니다만 하여튼간에 여론조사도 자꾸만 나올 선거 후 일단 어떻게- 뭐 각 당의 정계 개편도 있겠습니다만 네. 자유한국당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지만 저희는 8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임기가 아, 끝나서 그래요.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선거 유세를 다니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네. 아 저분이 당대표 출마하려나 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들 이제 느끼고 있는 상태여서 어느 분이 제일 열심히 다니세요? 지금 송영길 의원, 예. 그다음에 뭐 김두관 의원, 그다음에 전해철 의원, 뭐 이제 몇몇 분들 다 이제 다니시고 네.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떻게 지켜볼까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가 광주 전남에서 기초단체장을 어느 정도나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후에 뭐 총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당에 네. 남아 있어야 될까를 고민하는 분들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당 일단- 야권에서는? 야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뒤를 오히려 지금 기대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대요? 예, 왜냐하면 이게 워낙 지금 선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뭐 뭔가를 해가지고 뒤집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에 비슷한 내용이 실렸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보수가 너무 질이 멸렬하다. 이럴 거면 아예 이번에 크게 치고 완전히 분굴사신이 새로 태어나라. 뭐 이런 주문인데 그런 거를 기대하고 이제 선거 이후를 기대하는 분이 있고요. 또 저는 여권은 지금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는 아마 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장이냐면 지금 전당대회도 있지만 지금 장관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차기 이 대권 주자일 수도 있지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노리는 사람이 근데 뭐 네. 김영춘 장관이나 김부겸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장관을 그만두고 나와서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다고 당대표로? 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은 오히려 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쉽게 하면 개각, 좀 청와대도 제가 볼 때는 개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것들 또 하나는 경제 분야에는 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뭔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팀들은 성적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바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3당 이후의 문제인데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인데 이번에 한석을 건지더라도 당선이 좀 될 테고 아마 기초단체는 12군데서 하나 건지는데 아니 한 17개 중에서 예. 2개 이상 건지겠죠. 쉽게 하면 이제 광역, 플러스 광역. 예, 광역.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제가 볼 때는 뭐 영남적 이런 데는 아마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저는 바른미래당은 이번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1등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단체장도 제가 서울에만 보면 바른미래당 후보 중에서 구청장 후보는 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제3당 이후가 오히려 저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바른미래당의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지금 그다음에 이게 워낙 민주당이 이 여론조사대로 하면 민주당 쪽이 큰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당의 재표는 엄청난 저는 뭐 야권에. 우리가 지금 야권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굉장히 이상의 폭발적인 뭔가 힘을 있을 건데 가시겠군요. 예상하기 좀 힘든 게 헌정사상 이렇게 이 여론조사대로 하면 이렇게 네. 야당이 크게 패배한 적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탄핵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대로 만약에 여론조사대로 거의 비싸게 간다 그러면 그래요. 여기는 거의 뭐 빅뱅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선거에 대한 관심도 크고요. 또 선거 후에 대한 관심도 큰 거로 좀 나타나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국민들께서는 좀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1차적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저희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지난 10여 년의 범죄 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말 15년이 지난 쌍팔년도 이야기를 들고 와가지고 드루킹 특검을 물타기 하기 위한 그런 저급한 수책으로밖에 저희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 향후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10년 넘도록 매크로를 이용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다는 이 증언이 언론상에 나왔죠.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과거 한나라당의 모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에 이르기까지 매크로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 진영님께서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이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것은 민주당에서도 이런 행위가 불법이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드루킹 수사가 조금 더 강화될 것이고 또 두 번째, 자, 한겨레라는 신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드루킹 사건의 단독 보도도 한겨레가 했고요. 지금 이것도 지금 한겨레 신문이 특정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네.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한겨레가 특정 보도했을 때는 사실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드루킹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고소했을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굴러온 거고 그때는 경찰이 오히려 쉬쉬하고 수사를 안 했다고 언론들이 비판했고 한겨레가 밝힌 뒤에 오히려 다른 신문들이 더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보도는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지 좀 됐는데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겨레 기사를 제가 읽어봤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수사해가지고 처벌해야 한다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만 가지고는 검찰이나 지금 경찰은 지금 이걸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빙성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아니 심의성이 없다고 저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능할 수도 있죠. 네. 그걸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한겨레 기사에 나왔던 이런 정황들이 네. 조금 물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사실이라면 한겨레에서 나온 이 중앙소통본부의 상황실장이나 이런 글쎄 분들을 말이에요. 갖다가 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초법적인 조사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근데 2007년의 상황은 제가 봐도 좀 의심이 가는 게 네. 그때 한나라당의 중앙선대위의 이 인터넷 팀은 한양빌딩 8층에서 다 일을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사용장을 다 줬기 때문에 누가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겨레에 쓴 걸 보면 네. 무슨 여의도의 다른 빌딩이고 뭐 4명 정도가 근무했다는데 저는 인터넷 팀이 4명 정도 근무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한 5, 60명 됩니다. 인터넷 팀은. 젊은 친구들이 숫자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이 중앙선대위라기보다는 좀 쉽게 하면 유사 사무실을 갖다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몇 명이서 했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진실한 건지는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2007년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은 6개월이죠. 또 이게 이제 업무방해까지 가더라도 7년, 길게도 7년인데 지금 네. 10년이 넘은 일을 가지고 예. 지금 이거를 수사해서 뭐 수사할 권한도 없거니와 좀 그렇고 다만 저는 2012년에 박근혜 캠프에서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이게 사실이라면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가 좀 그 한겨레에 나온 것만 가지고 좀 부족한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이미 뭐 십자군 알바다닌가에 어디 한번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사했는데 그런 거 비슷한 유사 사무소를 둔 거고 또 하나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문제인데 저도 이번에 드루킹 때문에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게 수준이 다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 선진국에 사는 보트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첨단 시스템이고 매크로 어떤 경우는 아날로그로 그냥 따가지고 그냥 한 명이 계속 붙이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중간 단계 대학생 수준의 매크로도 있고 한데 드루킹은 조금 고급 프로그램을 썼다고 합니다. 킹크랩인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이게 정말 이 나쁜 짓인가를 밝히는 건데 저는 뭐 제가 뭐 이걸 다 떠나가지고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고 저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수사해야죠. 그래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지금 대응도 자제하고 있고 아까 그 화면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쌍팔년도 얘기를 꺼내서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뭐 언제 했든 이건 불법은 불법인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드루킹 특검을 물타기 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러 민주당이 찾아낸 게 아니고 네. 언론을 통해서 특종한 거기도 합니다만은 당시에 MB 캠프에서 사이버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팀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폭로한 내용을 글쎄 기사한 말이에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제 고발했으니까 수사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당에서 준 100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 댓글도 달고 뭐 조작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제 4명이 할 수 없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4명이 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빌딩 이름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아마 다른 팀도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일들을 뭐 드루킹 사건이 최초로 민주당에서 한 것처럼 막 그렇게 그 야당 법석을 떨었습니다만 이거는 당 차원에서 깊이 개입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고요. 지금 이 사람이 폭로에 의하면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 당시에 뭐 그 SNS 팀장이었던 의원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당시에 홍보석이 이정현 이제 의원인데 그때 이 홍보석실 행정관으로부터 뭐 격려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일부러 지어낸 걸로 보기에는 상당히 의심 가는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혹시나 이 드루킹 의혹 때문에 경남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조급함도 남아 있잖아요, 여전히. 어찌 될지 모르고 김태호 후보가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거를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뭐 선거법 시효가 끝났건 아니건 간에 불법은 불법이었다는 것 네. 때문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은 이 여론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당에서는 이 드루킹 사건 때문에 물타기 하는 거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검찰 고발한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저희가 뭐 처음에 찾아내거나 뭐 한 것이 아니라 예. 관계 당사자들이 스스로 양심 고백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한국당 관계자. 그래서 전에 새누리당. 예, 예. 뭐 저희가 어떤 것을 문제 제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물타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검찰이 이제 고발을 저희가 했으니까 조사를 네. 충실하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은 드루킹이라고 하는 개인이 벌인 그 선거 브로커가 벌인 일과 실제 여기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한 분 같은 경우는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CBS에 인터뷰했던 분은 대선 캠프에서 디지털 종합 상황 실장을 맡았던 당직자이기 때문에 정당이 세금을 가지고 운영한 것과 개별 선거 브로커가 벌인 일이라고 하는 것의 경중이 어느 게 훨씬 더 무거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에 포함시키자. 드루킹 특검에 이 지금 이제 새누리당 퍼진 이 매크로 이용 관련 이제 의혹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특검에 현재 특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드루킹 특검 만들 때 그 조항들을 여야가 합의하는 데 보면 드루킹과 그와 관련된 자들만 할 수 있지 새로 나온 이건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또 두 번- 인지된 사건에서 할 수 있다고 그건 하면 검찰이 따라하는 거죠. 특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이 명쾌해져도 밝혔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네. 여기 보면 지금 김전 의원님 말씀처럼 중앙당의 당직자나 국회의원이 지시를 했다면 글쎄 말이에요. 매크로 돌려라.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도 물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똑같은 이유로 저는 오히려 이게 이 수사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특검도 저는 오히려 자극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한겨레가 내놓은 그 네. 이 케이스들 보면 여기 보면 그 채팅방에 나온 이거거든요. 이거와 김경수 의원과 그 드루킹 간의 그 방에서 나왔던 걸 보면요. 네. 물론 뭐 활자는 다르지만 유사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네. 분명히 이번 사건도 저는 똑같이 드루킹 특검도 확실하게 수사하고 이 사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중앙선대위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 그래요.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해야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증 가지고 제대로 수사하는 게 맞고 또 하나 이게 초법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 지금 말씀하신 이 정도면요. 저는 검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 한겨레 제보를 한 이 사람의 말이 과장됐거나 그런 소지는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도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고 수사에서 그것도 제가 볼 때 밝히면 만약에 공정하지 못하면 이건 뭐 따로 특검 한번 만드시든지 깨놓고 하면 저는 그것까지 저는 뭐 그런데 지금 드루킹 특검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그래요? 예. 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뭐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죠, 특검이라는 예, 게. 인지 과정에서 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거 관련된 건 이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미 지금 특검 팀이 제대로 다 꾸려지기도 시작도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검사가 정해졌죠. 허익범 특검이 예, 정해졌잖아요. 예.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그 법위에 존재하는 게 여야 합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선거 이후에 만약에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걸 주장을 하고 함께 묶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원구성 협상과 그다음에 또 이제 국회의장단 포함해서 예. 협상하고 그런 걸 특검까지 또. 포함해서 맞물려서 하나의 변수로 작동을 해서 저는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정치권에서 이건 알아서 할 문제다. 그래서 그런 건가 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법 생각합니다.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을 개정하면 가능은 합니다. 개정을 해줘야 근데 이제 그게 합의로 하면 예, 되는 합의로 거죠. 가능은 네. 한데 네.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은 좀 있는 것 민주당 같고요. 분위기는 어때요? 이거 뭐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게 나요? 지금 하는 드루킹 이제 특검에 넣어서 몇몇 맞잖아요. 분들은 어쨌든 특검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당의 네. 공식 그 논평을 보면 여기에 꼭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제 그래요.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가 실제 연관이 됐냐 아니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네. 그래도 현 정권과 관련한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보다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정 정도는 뭐 필요성이 네.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연루된 분들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검찰의 조사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 선거 때 국민의 여론을 조작했다. 참 이거 이 단어만 들어도 이 매크로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냥 상당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사실상. 부끄러운 일이죠.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지금 지방선거 때 이건 안 하겠죠, 설마? 알 수 아니요, 없습니까? 지방선거가 네? 끝난 뒤에 또 아니, 누가 지방선거- 고발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요. 그래요? 지방선거 끝났는데도 누가 또 내부자가 자, 고발할 수도 하여튼 있죠. 이러한 어떤 행태는 하여튼 근절시켜야 될. 미국에서도요. 근데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미국도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하면요. 네. 갑자기 트윗이 막 늘고 하는 이유가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불법이죠. 미국 댓글 없잖아요. 아니죠. 거기는 SNS로 하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로 하는 것이고. 예. 그 차이죠.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세 분이 고르시는 사진 한 컷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유정 전 의원 고르신 선택하신 사진 한 컷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이게 대륙철도 유라시아 대륙철도 예. 연결하는 그거를 이제 네. 그 지도 같은 건데요. 희망과 기대입니다. 네. 그래서 마침내 이 기차 타고 유럽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나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제 6월 7일자로 네. 국제철도협력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북한이 찬성했다면서요? 북한이 반대하다가. 드디어 네, 그러니까 어. 이제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이건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사수안에 네. 네 번 만에 북한이 지금, 반대해서 안 북한 됐던 반대해서 계속 안 됐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평화 무드가 음. 결국에는 이렇게 그 긍정적인 작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네. 되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중국 횡단 철도도 이용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몽골 횡단 철도도 가능하고, 시베리아 뭐 물론 가능하고, 그래서 서울역이나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이제 시베리아를 거쳐서 모스크바 거쳐서 네. 런던, 파리 갈 수 있게 된 거죠. 뭐 화물만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아니 여행도 사람도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꿈이 실현되는 그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뭐 민주당 보니까 이거를 아주 뭐 선거 유세에 활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대륙횡단 철도 타고 뭐 유럽으로 가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네. 젊은이들에게는 사실상 북한하고 저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냥 이렇게 이 삼면 그 섬나라처럼 돼버린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꿈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게 한반도 평화 무드가 가져오는 상당히 좋은 효과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도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그래요? 첨언하면요. 예. 제가 이제 문화부 기자 시절에 백남준 씨 인터뷰를 했을 때 네. 그분이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아마 생전에 그 거의 마지막쯤 되는 인터뷰인데 그때 했던 게 그 글을 쓰면서 스스로 쓰면서 하는 건데 뭐냐면 자, 진형, 부산에서 시작해서 말이야. 내가 꿈을 꾸고 있어. 부산에서 시작해서 런던까지 기차를 타고 가보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유럽 사람들이 로망이 뭐냐면 터키에서 런던까지 기차 타고 가는 여행입니다. 그게 이제 뭐 오리엔탈 특급인데 뭐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있지만 그게 굉장히 부자들이 하는 건데 근데 백남준 씨 말은 겁니다. 북한만 오케이 하면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서 자, 시베리아를 달려서 터키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런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대로 한다 그러면 만약 북한과 이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면 정말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그 말씀을 런던까지 몇 년 전에 들으신 거예요?
그게 2000년이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만약에 실제로 진짜 부산에서 이루어지네요. 런던까지가 기차를 기차 타고 타고 간다 갈 수가 있는 그러면은 거죠. 한 보름 정도 걸리나요? 근데 실제로 더 송기정 걸립니까? 선수가 독일 올림픽 출전했을 때 그 당시에도 기차를 타고 끝까지 가셨다고 하니까 뭐 가능은 한 거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께서 선택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장관인데요. 네. 일단 김영주 장관이 노동교육부 장관으로 이제 부임하고 난 뒤에 제일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고 비슷한 것이고 52시간도 저는 이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재계가 난리가 난 겁니다. 과거에 김영란법을 갖다가 국회가 통과시켰을 때는 3개월 전에 국가인권위에서 그 메뉴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네. 자,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노동부에는 지금 전화가 엄청 온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아니 그러면 52시간이 뭐가 하나요? 뭐 밥 먹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등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포함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김영란법 달라가 이거는 잘못하면요 사업주가 2년의 징역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직 지침서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영주 장관이 ILO 그 총회 갔다가 제네바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자들한테 준비가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재계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진정성 이런 거는 저는 의심하지 않지만 이런 걸 할 때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실무자들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매뉴얼도 없고 오히려 고용노동부가 전화 오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정해도요. 이게 법원에서는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펌으로 가는데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로펌 갈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제발 이 경제 관련 장관들이 디테일한 걸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준비도 안 하고 재계는 황당한데 이렇게 장관이 우리 충분하게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더 분노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뭐 선거도 준비하고 하지만 경제 관련 장관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이렇게 바꾸면서 준비를 이렇게 부실하게 한다?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도 한번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노동시간 단축 문제나 하여튼 논란이 당분간 될 수밖에 없을 것 이건 이제 같아요. 결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예. 자, 김강진 전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 기간 되면 후보들도 많이 예. 보지만 사실은 선거 운동원들도 많이 보실 텐데요. 네. 아침에 출근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7시 정도부터 출근을 해서 저녁 퇴근 인사를 한다고 치면 9시 정도에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하루에 1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고 하는 것에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하루 수당 3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고 식비는 2만 원, 그리고 일비로 교통비 등을 해서 2만 원. 그러니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7만 원밖에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최저임금에도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2007년도에 대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선거운동원도 일용직 근로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사실 근로기준법상에 받아야 될 혜택들도 지금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고민들. 그리고 원래 근로자기 때문에 단기간, 그러니까 13일간 근로를 해도 근로계약서를 다 써야 되는데 사실 어느 누구도 지금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4대 보험은 뭐 언감생심 꿈까지 못 꾼다 하더라도 사실 선거운동 하다 보면 도로에서 하는 경우나 뭐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폭력행위나 이런 것도 많아서 산재보험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주고 있는 상태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좀 준비해줘야 된다. 그리고 사실 현실성 없는 이 3만 원이라고 하는 수당을 책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후보들에게도 선거법을 좀 준수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뭐 이런 일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 현실화해야겠다. 더 이상 열정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거 공영제 아니에요, 결국은 그죠? 그렇습니다. 예. 돈을 좀 올려야 돼요. 근데 선거 비용이 올라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1조 몇천억을 쓴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요 서로 알겠습니다. 하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다고 다 하실 겁니다 다. 자, 6.13 지방선거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가 지금 실시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했고요. 여야 지도부도 이색 공약과 함께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일 투표가 남았는데 6.13 지방선거요. 선거와 투표는 우리 국민 주권,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하나라는 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역의 정치인들 확실하게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 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잘 놓고 갈게요.